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노동법 원리와 근로기준법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퇴직금 미지급 약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 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하였는데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까? 이런 거 많은 사장님들이 질문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퇴직금 이거 적은 부담이 아니죠. 퇴직금 보통 한 달 월급 기준으로 하면 몇 퍼센트죠? 예, 8.33%입니다. 이거 적은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할 때 우리는 퇴직금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약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뭐 꼭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야 우리는 뭐 연차 휴가 야 이거 우리 뭐 너무 자주 쉬는 것 같다. 이것도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약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정을 하면 이거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될까요? 우리 보통 사장님들은 그렇게 항의한들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약정을 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왜 인정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노동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때 민법에서는 가불이라 그러죠. 우리 가불이 동등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근로계약 쓸 때 가불 쓰잖아요. 근데 을이 보통 근로자인데 근로자는 을이라 그러죠. 을이 의미 아시죠? 예, 바로 약자라는 뜻입니다. 약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이 되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정은 우리가 원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강행규정이라 그럽니다. 강행규정. 네. 법정 퇴직금이라 그러죠, 우리가. 법에.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관계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평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무효고 법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우리 불평등 관계를 우리 노동법에서는 종속 노동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평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법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서 탄생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퇴직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느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례인데요. 상여금 지급 중단.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직원이 한 6명 되는 작은 건설업체입니다. 회사가 소규모이다 보니 1년에 상여금 2번 100%씩 명절에 나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제이고요. 그런데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렵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장님으로부터 상여금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불되지 않는 상여금은 체불임금이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에 100% 지급할 여건이 안 되면 나눠서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부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상여금. 우리나라는 명절일 되면은 뭐 조금이라도 그죠? 뭐 일종의 떡값이라고도 하죠. 예, 명절 상여금을 어느 정도씩 주는 게 보통 관행이기도 하죠. 특별히 회사가 어렵지 않은 이상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명절 때가 되면 100% 뭐 여기서 말하는 100%는 보통 한 기본급을 말하죠. 기본급의 1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랬을 때 이것을 어느 해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지급 안 해도 될까요? 노동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인사관리자가 질문 온 겁니다. 요거는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관련 판례부터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판례인데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93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 근로관계 규율하는 기본사실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구성원에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면 뭡니까? 이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상여금을 지급을 수년 이상 꾸준히 지급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관행으로 인정이 되면은 근로계약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내용이 인정되면 임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급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 인사관리자 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보고 뭘 배워야 될까요? 그 임금이 되면은 퇴직금 계산할 때 왜 포함도 시켜야 되고 또 지급 안 하면 체불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매번 줄 때마다 요번에도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특별히 주는 거다.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왔다면 안 줘도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임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계약의 효력인데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다 잘 알고 계십니까? 인사관리자라면 당연히 취업규칙 내용을 딱 바삭하게 꿰차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쓸 때는 개별적 근로계약 쓸 때 취업규칙과 다른 내용을 썼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 게 적용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느 게 적용될까요? 이거이 바로 여기는 이제 노동법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이럴 때는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만약에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유리한 게 적용됩니다. 또 만약에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는 유리성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유리성의 원칙. 밑에 있죠. 유리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걸 우리는 적용. 이게 노동법의 특성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미달할 때는 무효라는 거죠. 상회할 때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미달할 때는 그 부분은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위에 96조 근로기준법에는 집단적 자치부당.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는 을이라 그랬죠. 근로자는. 근데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서 열이 뭉친 게 뭐죠?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이제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이라 그러죠. 협약을 맺었을 때는 일단 집단적 자치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사업장에 적용된 단체 규칙과 어긋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 우선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 어긋나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이 어긋나는 지역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여러분 지역규칙 뒤에 나옵니다만은 지역규칙은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죠? 노동부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우리 근로감독관님들이 보고 어긋난 거 있으면 수정하라고 다시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폭행폭언.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사무실 내 사장실에서 업무에 대한 얘기 중 말대꾸를 한다며 입에 담지 못할 갖가지 욕설과 죽이겠다는 폭언에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에게 가했습니다. 사무실로 나와서까지 저를 죽여버리겠다며 선풍기를 들어올려 던지는 것을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뺨을 맞았지만 진단서를 받을 만큼의 상해는 아닙니다만 저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 손발 저림 증세, 느끼고 불면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폭행 폭언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갑질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죠. 사업주의 사장님의 갑질 또는 고객의 갑질도 있죠. 감정 노동자라 그러죠. 감정 노동자들은 고객 접점이 있는 근로자들은 고객의 갑질 또는 사내의 사업주나 또 상사에 의한 갑질. 근데 이런 거는 뒤에 또 우리가 관련 법이 있죠. 또 보겠고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폭언. 우리가 폭언도요. 형사법상 어떻게 봅니까?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심한 폭행 폭언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노동법에서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폭행 폭언을 하면은 근로기준법 제8조에 폭행의 금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3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중에서 최고의 처벌입니다.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폭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몸수색 같은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근로자가 또 뭐 폭행을 한다고 강 건너 불부터 다 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니까 폭행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걸로 강제근로 금지도 또 우리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강제근로, 폭행, 협박, 감금,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군복무 후에 의무적으로 근로를 하게 한다든지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사표 수리 거부 이런 것들은 강제근로. 이거 역시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강제근로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언뜻 살펴봤습니다만 노동법은 근대 시민법 사회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불평등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용자나 근로자나 다 동등하다고 봤어요. 근데 딱 겪어보니까 동등하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구나. 이거를 불평등 관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자 일방적 근로조건 결정, 계약 자유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적 근로결정을 못하게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생존수단 근로 제공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종속관계, 우리가 말하는 종속노동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인격적, 조직적, 법률적으로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노동관계라는 불평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노동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노동법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래서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법에 있는 규정을 이건 강행적으로 당사 앞서 살펴본다 당사자 합의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강행법 위반이면 법 규정된 대로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것을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의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 하면 먼저 우리가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이 있고 자치규범, 그 다음에 행정해석과 판례 등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을 보면 우리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은.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도 있고요.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연소자, 유공자는 보호하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제33조에는 근로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상권 아시죠? 예.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헌법이 있다는 걸 간과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근로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방해업체는 단체 행동권 일부 제한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이라 그러면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뭐죠?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면은 개인 어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집단적은 뭡니까? 노사관계 또는 우리 노사협의회 같은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것을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 그러죠. 개별 근로관계법 먼저 한번 보면은 근로기준법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직업안정법, 선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해서 우리 기단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정규직법. 우리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법 하면 비정규직법이라는 법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을 보통 말합니다. 기단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약해서 기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을 말하는데 비정규직법에는 이 기단법 말고도 여기 있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은 약해서 우리 파견법이라고 그러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좀 길죠. 남녀 고평법이라고 하는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중요하죠. 최근에 최저임금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근로 관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거 우리 말하는 노조법입니다. 이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가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직원수,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그에 관한 법률이 바로 이 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우리 부당 해고라든지 부당 징계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합니다. 그 관련된 노동위원회법이 있고요. 공무원 노동조합법, 교원 노동조법, 이런 것들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급여만 사내에 우리 사내에 자치급여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체협약과 지역규칙이 있죠. 단체협약은 노조가 있는 데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노사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체결하는 걸 단체협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규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하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불이익 변경 때는 근로자 가반수 동의도 필요한 이런 것이 자치규범이 되겠죠. 구체적인 건 뒤에 관련된 데서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해석 및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이 개별 이거 노동관계 법령이 모든 걸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커버하지 않는 거는 행정해석이 나오죠. 노동부에서는 많은 질의회시라든지 이런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는 가끔 행정해석하고 판례가 충돌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참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일단 우리 노동관계는요, 노동부에 먼저 근로자들이 보통 민원을 진정이나 제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해석, 즉 노동부 입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소송에 간다 그러면 물론 판례가 중요해집니다만은 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의 적용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사이의 상호 관계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적용 원칙은
상위법 우선 원칙, 뭐 신법, 특별법 우선 원칙 이런 게 있죠. 이건 뭐 노동법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앞서 사례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노동법의 특유한 원칙이 바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예. 앞서 본 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이에 했을 때 어느 게 더 상의했을 때 유리한 게 우선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맨 앞부분에 총칙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칙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적용 범위 한번 볼까요? 일단 상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상시 5인 이상이 아니면은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업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 수리하려고 뭐 잠시 일용 근로자였다. 이건 사업이 아니죠. 이럴 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이나 허가 유무는 업종은 불문합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데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본사가 국내에 있고 그 지점 출장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내에서 본사에서 잠시 해외에 파견을 보냈다든지 영업소가 있다든지 현지 법인이 아니고 이럴 때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끔 문제가 많이 됩니다. 해외 지점이 있고 뭐 잠시 해외 파견 보낸 거에는 본사인 우리 국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노동법을 할 때, 노무관리를 할 때 상시 근로자 수 얘기가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기준이 필요할 때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경우에 가등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있으면 이렇게 인원수가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 5명이라 그럽시다. 5명. 예, 5명. 5명인데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5명이 넘어. 그러면 당연히 5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상시 근로자가 그렇게 평균 낸 걸로 합니다. 연인원 계산해가지고. 연인원은 건 이거죠. 예를 들면 22일 기준 합시다. 하루 뭡니까? 가동일수니까 1일 날 5명이 이랬고 뭐 2일 날 뭐 6명이 이랬고 쭉 이렇게 4일 날 3일 날은 4명이 했고 쭉 해가지고 20일을 합치는 게 연인원이죠. 합친 거. 이걸 나누기 22일이라 그러면 나누면 이게 나누어 산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가 넘으면 5점 몇 명이다 그러면 5명 몇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죠. 막 처음에 막 높았다가 조금 낮은 수가 많아. 날짜 수로 보니까 절반 날짜가 안 되는 날짜가 5가 많은데 절반이 넘는 한 달에 절반이 넘는 일수가 5명이 안 돼. 이러면은 또 이거는 5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상시 근로자 수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하면 300일 이상 한다 할 때 상시 근로자 수 300일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때도 이런 기준으로 다 산정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이때 또 여기 산정할 때 이 근로자 수 5명, 6명 할 때요. 이거를 정규직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일용직, 뭐 외국인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우리가 말하는 알바, 뭐 다 포함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아시겠죠? 여기 다 포함해야지 된다는 거. 국가 및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 국가 및 지자체도 근로자가 단 1명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요거 참고 중요한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4인 이하의 적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우리 근로기준법 규정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혹시 대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 중에 사업을 하신다면은 이게 적용되고 안 되고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당 안 되더라도 자 한번 봅시다. 예, 4인 이하라도 주휴일은 예, 주고 또 뭐를 줘야 되죠? 주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도 줘야 되죠. 야, 요거 최근에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막 문제 제기하죠. 그래서 주휴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뭐 헌법소원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이게 부담이 되니까. 주휴일이라는 게 5일 만근하면은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분의 1입니다. 20%를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부담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출산휴가, 재보상, 임금, 퇴직금. 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퇴직금도요.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안 줘도 됐습니다. 4인 이하는. 그런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주라고 돼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는 해야 됩니다. 해고 예고와 관련해서 부당해고는 없습니다. 우리 뒤에 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기업체 하는 사람들 부당해고 가장 이게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부당해고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해고하고 싶으면 한 달 전에 해고 예고죠.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근로시간 52시간제 어떠고 하는데 요것도 근로시간 요건 적용제입니다. 휴게 휴일 뭐 이런 거 따로 적용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부의 취업 제한은 적용이 되고요. 요양 및 출산 휴가 기간 및 이웃삼의 해고 제한 등은 적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용 안 되는 거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없다는 거. 즉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한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전에 3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도 이런 것도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고요. 부당해고 구제조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가 없습니다. 월차는 없죠 지금. 연차 휴가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임신부의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이런 것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규칙도 신고 뭐 할 필요도 없고요. 취업규칙 있어 기숙사도 미적용입니다. 예. 자, 이번 시간 4인 이하의 사업장 적용과 미적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적용 재개는 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인 겁니다. 그가 가사 사용인입니다. 동거의 친족, 동거의 친족이라 그러면 근데 단 1명이라도 동거 친족 이외 근로자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합니다. 동거라 친족이라 그러면 8춘 이내의 혈족과 4춘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이죠. 민법에 근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 우리가 파출부 뭐 가정부라 그러죠. 이런 분들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막 자기들도 근로기준법 적용하게 해달라고 뭐 데모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법상은 하여튼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이전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관계 기본 원칙은 최저 근로조건 보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 기본적 생활 보장에 의한 최저 기준으로서 근로조건은 대등 결정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뒤에 취업규칙에서 나오겠습니다. 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규정이고요. 이것뿐 아니라
그러나 합리적 차별은 허용합니다. 근로 형태, 직급, 업무 성적, 근무 능력 등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 허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법, 우리가 말한 기타 다른 법에서 남녀고용 남녀고용 평등법에서 여성차별 금지가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법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금지가 딱 규정돼 있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까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도 우리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제약했는데 이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런 분들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제근로 금지 앞서 살펴봤죠. 폭행, 협박, 감금, 정의 자유, 부당하게 구속하는 선을 강구 앞서서 사례에서 본 대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폭행 금지 아까 말한 대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 노동자 보호 규정이 2018년 10월 18일 그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죠. 감정 노동자 보호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감정 노동자라는 것은 대고객 접점, 그러니까 고객들을 직접 대는 더하는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고객의 폭언 등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는 하여야 합니다. 다 해야 되죠. 한마디로. 예.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를 불리한 처우를 하면 또 안 됩니다. 이런 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벌합니다. 그래서 대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죠. 이거 2018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직장 내 갑질이 사회 이슈로 등장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치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갑질을 정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주나 그죠? 그 친인척 이런 좀 한마디로 파워 있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막 피해 근로자가 오히려 전배 조치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2차 피해라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 안 듣고 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경우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고한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위반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내 갑질 특히 상사가 한다고 회사에서 강건으로 불부터 타시면 안 됩니다.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관계
법상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 중간 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업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법률에 의한다는 건 직업안정법, 직업 소개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에 관한 직업 소개, 이거는 주로 노조에 의한 이런 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 이런 경우 말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인 게 건설 반장들의 급여 일괄 수령 후에 이득 공제 후에 개별 근로자 지급하는 게 이거 불법입니다. 이런 것이 중간 착취의 일종이죠. 이런 거는 절대 누구든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 투표, 출마 등 공민권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선거날 있죠. 꼭 하루 종일을 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할 시간만 확보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출근 시간을 한 2-3시간 늦춘다든지 조기 퇴근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러면 되지. 예.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 청구한 시간 변경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입니다. 예비군 훈련했다고 민방위 훈련 참여했다고 불이익하면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 의무는요. 보고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근로자는 근로감독관 등의 요구 시 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출석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법령 요지 등을 게시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뭐 취업규칙을 게시한다든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등을 게시 비치해서 공시하도록 한 의무가 있습니다.